안녕하십니까. 야부리 TV의 야부리 야부리 박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최근에 챙기면서 보니까 해외 자본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아, 예. 지금. 근데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주택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주택, 해외 자본이. 예. 특히 중국 자본이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예.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주택을 들어오게 되면 3년 실거주인가요? 예, 조건이? 예전에는 뭐 아무 네. 조건이 없었는데 이제 실거주 기간 또 매매하고 나면 또 몇 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제한을 했는데 그거 뭐 잘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내국인만 지금 굉장히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도 6억밖에 안 되고 네, 맞아요. 6개월 내면 입주하고 네. 다 얽매놨는데 외국인들에게는 다 풀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역차별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걸 좀 정리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전체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조 정도가 지금 보면은 투자가 됐더라고 보니까. 네. 예전에 주로 이제 오피스가 좀 그다음에 많았죠. 예. 물류센터, 물류. 호텔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제가 경향을 하나 봤어요. 최근에 레지던스로 들어옵니다. 네. 레지던스. 저희 거래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 맞죠. 예. 맹그로브라고 그 소개 한번 해보시죠. 예. 맹그로브. 예. 아, 맹그로브가. 이제 해외 자본 중에 뭐 이제 하인즈도 뭐 투자를 이제 주택 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좀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신촌 쪽인가 뭐 그쪽에 106세대인가 아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영국계 자본, 뭐 그 전에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뭐 KKR이라 해서 뉴욕 글로벌 사모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ICG라고 해서 영국계 자산운용사도 있고,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이제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레지던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월세 시장. 그렇죠. 네. 월세 임대 시장. 보증금 얼마에? 네. 네, 월세. 근데 월세가 좀 높아요. 하이엔드. 하이엔드. 추가하죠. 일단은 네. 하이엔드 시장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옛날에 이제 관광 숙박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사업들 있거든요. 용적률 막 1000%씩 해줬던 그런 숙박 시설들을 이제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합니다. 그걸. 용도 변경을 해서 그거를 레지던스로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서 레지던스로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 호텔은 이제 숙박업이 가능하니까 예. 장기 숙박 뭐 그게 이제 뭐 레지던스 이제 임대 사업이니까. 우리가 생숙이라고 예. 얘기하는 생활형 숙박 시설. 예. 네네. 뭐 이제 그런 것들로 일단은 접근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요새 우리가 이제 NPL 사업장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분양이 뭐 안 됐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용도 변경 해가지고 숙박업으로 이제 용도 변경 해가지고 이제 레지던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거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실 좀 됐어요. 뭐 올해는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실행하는 타이밍이 마침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직접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왜 외국인 투자들, 외국 자본들이 이제 우리 이 나라의 레지던스 쪽으로 관심을 기울까 이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5%입니다, 현재. 네. 2인 가구가 30%, 32%가 좀 그래서 1인 가구 합쳐가지고 67%거든요.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요. 네. 그 다음에 4인 가구는 요즘 쉽지가 않죠. 찾아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2030년 되면 이제 1인 가구 70%될 거다. 네. 그 중에 아마 1인 가구가 거의 40%될 거다.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인 가구도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떤 그 하이엔드의 그 젊은 청년이든 좀 40대 나이가 들었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50, 60대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소득이 굉장히 많은 층. 어찌 보면 뭐 네. 골드 1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밑에 저소득층, 노인 약자, 네. 뭐 이런 이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있고 그러는데 바로
위에 있는 그 상층의 1인 가구, 하이엔드 1인 가구들을 타겟으로 해서 레지던스가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굉장히 좀 주거 관리도 호텔 못지않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호텔 못지않게 청소, 세탁, 그다음에 식사,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꽤 있어요. 그다음에 운동, 문화 이런 것들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곳에 갖춰놓고 그런 어떤 하이엔드 레지던스를 운영을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이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을 몇십 조씩 운영하는 하이즈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부동산 투자에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대표가 예전에 제가 강의 시간에 가르쳤던 우리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들어봤고 그 친구 소개로 해서 제가 얼마 전에 ULI라고 어번 랜드 인스티튜트에서 세계 도시 부동산 협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부동산 협회 중에 가장 큰 협회인데 다음에 제가 우리 박 회장님 한번 모셔야겠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패널로 좀 참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뭐 서울을 또 한국을 와서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를 펼칠지 이 자기 나름대로 뭐 생각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임대 시장 매달 월세를 받아서 그걸 운영을 하고 그 운영으로 그 월세 비용으로 자기 투자비나 운영비를 이제 뽑아내는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하겠다. 그만큼 사실 우리 서울이 글로벌 시티가 된 거죠. 사실.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새 뭐 저성장이라는 것이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성장이 멈췄다 그런 건데 사실은 숨고르기 시간이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급하게 달려온 우리 대한민국이 뭐 기적이라고들 이야기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가 또 비교 안 해볼 수는 없지만 일본도 이제 저희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역전세, 뭐 월세, 뭐 동경의 월세가 너무 비싸서 동경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신도시 만들어서 외곽으로 갔다가 그 잃어버린 30년 오면서 다시 또 도심으로 다시 이제 귀환하고 뭐 이런 어떤 순환의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신도시 만들어서 외곽으로도 많이 나가고 전원주택 많이 나갔다가 다시 또 야 이거는 2시간씩 걸려서 못 살겠다. 일산에서 서울 시내 들어오려면 1시간 반씩 지옥철 뭐 버스 타고 도저히 뭐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뭐 주거의 어떤 자연적인 이제 순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해외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시장을 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지금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1, 2인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외국 자본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도 그런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심지나 아니면 이제 역세권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늘리기 위해서 아까 디테일한 좀 정책을 만들어서 오피스텔, 주거사다리 쓰였던 거, 그죠? 우리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 굳이 4층 이하에 우리가 말하는 1층 필로티 태워서 정말 박스 같은 그 건물들을 계속 만들고 거기에 조금 완화해줘서 뭐 한 개층 완화해주고 뭐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뭐 아까 주거타운, 베드타운 막 1000세대 뭐 이런 것들을 타운을 만들어서 거대한 어떤 메스를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골목골목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뭐 각층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주장하면서 높이도 자기 자유자재로 지어가면서 또 거기에 모자란 안 쓰는 용적률은 뭐 옆건물에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크고 작고 간에 좀 디테일하게 좀 운영을 해서 도시를 좀 한번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뭐 저는 이제 건축가로서도 그런 아쉬움. 그래서 모아 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꼭 모아 주택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공급을 위해서 모아 타운으로 이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아 주택을 아기자기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가면 좀 더
더 좋은 살기 좋은 네, 예, 네. 서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지식나눔 포럼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를 방문해서 서울시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명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거기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하신 모아타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사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그 저층 주거지, 단독주택 주거지가 다 다가구 다세대 그걸로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어서 그때는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주택 건설을 목표였으니까 그 대부분의 물량을 사실 그 단독이 다가구 다세대로 변하면서 물량을 채운 거거든요. 근데 당장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잠잘 공간은 마련이 되지만 나머지 인프라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없고 뭐 골목길 그다음에 공원도 없고 그 사생활 보호도 거의 안 되는 그런 공간들 열악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주거 유형으로 돼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어요, 사실은. 몇 개를 묶어가지고 차량은 6m 도로에 접해야 되고 지하에 넣고 지상 1층은 중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공원을 만들고 지상 1층은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내지는 건생을 집어넣고 2층서부터 이제 주거가 들어가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높이도 완화해서 근데 그걸 이제 우죽순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굉장히 난개발이 되니까 이 전체에 좀 큰 그림을 그리자. 이게 바로 모아타운이거든요. 하나하나는 모아주택이라 그러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뭐 의욕적으로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속통합 기획이라고 해서 신통기라고 그러잖아요. 신통한 기획이다. 근데 그것까지 합치니까 226개인가 지금 하고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구역 설정도 돼 있더라고요. 구역지 정도. 그리고 그게 이제 다 완공이 되면 한 33만 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 공급을 위한 뭐 다양한 좀 정책들 그리고 그러면서 도시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잘 가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제 나온 질문 중에 뭐 주택은 좋은데 여기저기 또 베드타운만 너무 또 이렇게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일자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 특히 역세권 지역이 되겠죠. 그런 데는 일자리 공간, 문화시설 공간을 만들어서 또 컴팩트시티를 여러 군데 만드는 그런 정책들과 실행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이제 한번 내려주시죠. 자, 우리가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전세가 월세로 가면서 주거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하고 감당을 하고 또 완화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또 시장에서는 이게 이 전세로 월세로 가면 어떤 주택들이 어떻게 좀 다양하게 공급이 되는 게 좋겠는지 이걸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특히 이제 그 주거 비용이 들다 보니까 서울 밖으로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걸 다시 서울 안으로 서울의 중심지 안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도시정책, 주택 공급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전월세 시장 또 이렇게 한번 다루어 봤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디테일한 정책들 뭐 우리가 행정하시면서 이제 겪었던 것 여담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야부리 TV 야부리 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